막판 스포트를 올리고 있다. 아. 임기 내에 서울의 공공주택을 30평대를 3억 원대로 반의 반값 아파트를 10만 호 공급하겠다. 이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죠. 그동안 없었던 제도는 아니고요. 사실상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강버스 고합니까? 안 합니까? 스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운상가 재개발은 고합니까? 스톱합니까? 그것도 스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종원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이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내일 모레 이 사흘 동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분들 모시고 어떤 경쟁력들이 있는지 현 상황 어떻게들 파악하고 계시는지 인터뷰를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전현희 의원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밝으시네요. 저 재밌게 하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최은경 기자 함께 네,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전현희 의원님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여론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판세 분석. 판세면서 네. 메타인지 어느 정도인지 예, 봅니다. 막판 스포트를 올리고 있다. 아. 예, 그리고 실제 거리에 나가서 우리 당원이나 주민들 만나면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반응이 좋아요? 제가 강남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강남이 강남에서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네, 강남에 강남에- 민주당원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 근데 강남 주민들께서 저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 그때. 그래서 이렇게 뭐 아. 음식점이나 식당, 또 시장 이렇게 반응하면 제일 박수를 쳐주십니다. 아. 단체 박수를 쳐주시고 위로의 박수 아니죠? 뜨겁게 뜨거운 박수, 네, 응원의 그리고 박수죠. 꼭 이번에 승리해야 된다. 서울시장 꼭 되셔야 된다. 아. 이런 응원을 가장 뜨겁게 받은 곳이 강남 쪽인 것 강남이에요? 같습니다. 지금 저 이렇게 뭐 말씀 많이 나눠보실 텐데 네. 유권자분들은 서울 시민분들은 이번 서울시장 뭘로 좀 뽑아야 된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행정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력한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역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뭘 기준으로 많이 뽑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처음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저는 개혁 그리고 내란 청산 이걸 이제 줄곧 외쳤고 그리고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때 국정 경험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 내란 청산이 가장 더 개혁의 화두가 아닐까 그러다가 아니다. 이 서울시정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이제 민생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와서 이 쭉 좀 복기를 해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 내란 청산, 내란 종식 그게 개혁에 여전히 가장 이번 지선에서 완전히 그걸 종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그게 당심 아니고 그게 일반 민심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당심이 그게 훨씬 이제 그게 강하다?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민심도 결국은 당심과 수렴하는 이런 또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여전히 내란 청산에 대한 개혁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제가 그래서 그게 사실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뭐 분석하시는지는 뭐 저는 이제 잘은 모르겠으면 네. 이제 크게 그냥 밖에서만 그냥 이렇게 구경한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대통령 지지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또 뭐 큰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더 그 박주민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좀 보자면 네, 그렇게 네. 큰 덩어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현희 의원님은 어떤 부분들이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지지를 좀 하시나요? 저는 양쪽에서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특징이 우리 후보들의 특징이 일단 정원호 후보는 구정 경험이 있고요. 박주민 후보는 정치인 경험이 있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치인 경험과 그리고 국정 경험 두 가지를 갖춘 겸비하셨구나. 네, 그런 후보다 보니까 네. 각자의 이제 좀 약간 골고루 이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사진
네. 이제 못 쓰게 했다가 뭐 조금 이제 풀어주고 뭐 요 정도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쓰시죠 사진. 아, 네. 네, 쓰고 네,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방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 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동안 네. 역대 선거에서 네. 대통령 사진을 네. 같이 이렇게 이제 걸고 선거를 치른 게 그동안 관례였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잘하고 계셔서 인기가 네. 높다 보니 후보들이 나나 이제 대통령님과의 사진 그리고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일이다 봅니다. 그걸 네. 인위적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좀 자연스럽지도 않고요. 아마 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대통령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선거 개입에 이제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오해 소지 조심해라 좀.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 당연히 후보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동안 했던 관례대로 하는 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뭐 크게 제한 없이 그냥 네, 사용하는 이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수막을 찍어둔 네. 후보들도 아, 많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 저희가 이제 뉴스로 잠깐 다루긴 했는데 그 정원호 후보의 뭐 여론조사 뭐 숫자 뭐라고 표현해야 적절합니까? 뭐 왜곡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숫자 뭐라고 표현하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후보님께서는? 여쭤볼게요. 그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네. 전현희 후보와 공동으로 당 지도부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현재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 당 차원의 엄중한 검토와 정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려 사항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어제 박주민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 계속 배포하고 있는 여론조사 관련 홍보물이 실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가공해서 유권자들에게 좀 착시 효과를 내는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이거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밤에 박주민 후보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만약에 당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이 좀 확인하는 이런 조치를 하자는 입장문을 좀 저랑 공동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박주민 후보가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문제 그리고 정원호 후보 쪽에서는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선거법 위반이라면 이거는 우리 민주당은 치명적이잖아요. 본선에 가도 문제이고 본선에서 만약 우리가 승리를 해도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나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동 네. 입장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예 그거에 대한 판단을 혹시 좀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내용을 검토는 해보지는 못했고요. 아 그래요? 박주민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장해찬 국민의힘 쪽에 네. 그분이 여론조사 왜곡 공포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네. 이 사안과 유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가공된 원데이터가 아니라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숫자나 이런 거를 제가 직접 검토를 하지 못했기 그래요? 때문에 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장이라는 이 중차대한 선거에서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런 의혹이 없이 당당한 후보를 내보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근데 입장입니다. 선거에 만약 이기더라도 문제가 생길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면 그게 뭐 검토하는데 뭐 이틀 걸리는 문제는 아닐 거고 한 30분이면 충분히 보실 만한 건데 안 보셨다는 것도 아니면 보셨는데 말씀하기가 숫자를 좀, 계산을 해야 되는 좀 거라. 꺼려지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당에서 아니요, 그게 이제 네. 박주민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원 데이터가 아니라 네. 가공한 데이터로 이 사실 지금 이제 과반을 넘냐 마느냐가 지금 이번에 결선으로 가느냐 마느냐에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치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그 부분에 착시 효과를 낸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선거 여론조사 왜곡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예. 당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면 그럼 이거는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 이거 나중에 본선 가가지고 진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자격 박탈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 중앙선관위라든지 네. 당에서 지금 이대로 진행했다가 아무 일 없이 갔다가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보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의 입장은 이 민주당의 경선 룰을 그대로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낸 거다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박주민 후보 측은 가공한 게 문제다. 이렇게 원데이터가 아니라 근데 그 얘기인 후보님도 것 같이 같습니다. 후보인데 박주민 정원호 싸우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요, 계시- 아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만약에 이걸 이제 이대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문제 되면 될까 봐. 네. 그게 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한 번 정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좀 보세요. 예. 네, 네. 보시긴 보셔야지. 그래도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한 입장에서도 네, 네. 예, 그 보셔야 될 정원호 테니까. 구청장 당시에 그 업무 평가가 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라는 주장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그렇다고 보세요? 정원호 구청장이 주민적합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주민적합도가 다른 지역의 구청장들도 거의 이상 높게 나온 분들이 매우 많거든요. 뭐 심지어 98% 나온 분도 있고 97% 나온 분도 있고 정원호 청장의 경우에 92.9%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도 좀 그 다른 구청장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92.9%라는 주민 만족도가 실제로 그 성과 대표적 성과로 이제 주민들이 평가하는 게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조례로서 막았다. 근데 이 부분도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현재 성수동이기 때문에 사실가 많지 않다. 그리고 또 성공버스의 경우에 이제 본인의 가장 대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토론에서 지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공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법에 근거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 장애인을 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제도이다. 그리고 구청장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관해서 노선을 바꾼다든지 그 대중교통을 에 관한 권한 자체가 없는데 그 장애인 등 교통약자법을 이용해서 탈법적으로 사실상 출퇴근용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네. 혈세 낭비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은 기존의 버스 노선과 거의 일치하지만 공짜로 그 노선을 이용하게 했기 때문에 네. 주민들 만족이 높은데 실제로 이 제도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다면 네. 이것은 탈법을 입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성공버스를 그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네.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지하신 분들께서는 네, 뭐 네. 이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성남시장 할 때보다도 더 잘한다는 정도의 극찬을 그러니까 여러 수많은 기초자치 단체장들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이제 칭찬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한다는 구정을 잘한다는 평가를 대통령부터 받았는데 실제 이 업무 평가가 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라고 하시면 그게 조금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내지는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안 와닿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예.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때 일을 잘한다 하고 트윗을 했던 그 근거가 이 92.9% 구정 만족도였어요. 네, 네. 방금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성과가 실제로 따져보니까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른 구의 구청장은 그보다 훨씬 높은 구청장들이 많이 있다. 있더라.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장 네. 후보 토론을 몇 번 보니까
전현희 그 후보하고 박주민 후보 간에 그 상당한 연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이, 삼등 여기서는 후보라. 주고받고 네. 여기서는 대답하려고 하면 끊고 이제 이런 모양들이 계속 보이던데 이게 이제 정원호 후보가 1등이기 때문에 조금 견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정원호보단 박주민이 더 내가 봤을 땐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박주민 후보의 정치 철학과 제 정치 철학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정책의 공감대가 높다. 그런 네. 생각을 했고요. 박주민 후보와 저는 이 공공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사회 철학에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 정원호 후보는 여기에 항상 좀 약간 반대되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또 기본 사회보다 박주민 후보가 지적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자신의 지적의 하나로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 등 좀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치 철학과는 좀 안 맞지 않은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박주민 후보와 저가 생각이 이제 상당히 비슷하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서로 이제 연대하는 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그렇지는 전혀 아니다. 아닙니다. 않다. 네. 근데 이제 그 박주민 후보의 전략은 결선을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정원호 후보는 아니 1차로 끝내고 싶다라는 것 같고 전현희 후보님도 역시 결선까지 가는 게 일단은 목표일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지금 이렇게 뒤집기 쉽지 않으면 그럼 결선에 가게 되면 두 사람 중에 나랑 이제 더 연대할 만한 사람은 박주민 후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 이 선거에 뭐 정치공학적인 문제라든지 누구랑 연대해가지고 어떻게 표를 좀 더 높일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일단은 새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네. 자신의 철학과 소신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토론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느낀 것은 박주민 후보랑 저가 상당히 이제 정치 철학이나 공약이나 이런 게 공유되는 유사점이 부분이 많다. 많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이렇게 뭐 정치 철학 혹은 뭐 공약 같은 것들 얘기 나왔으니까 공약도 좀 여쭤보죠. 네.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아마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 아마 많으시고 제일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의 후보님의 가장 부동산 핵심 정책은 뭡니까? 서울의 공공의 역할을 더 강화해서 네. 공공주택을 싸고 또 가장 편리한 지역에 네. 공급을 해야 되고 서민들과 또 청년들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야 된다. 이게 제 이제 공약 주거 공급 공약의 정신이고요. 네. 그를 위해서 임기 내에 서울의 공공주택을 30평대를 3억 원대로 반의 반값 아파트를 10만 호 공급하겠다. 이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30평대를 3억 원대로 10만 호를 어떻게 하는 거죠?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죠. 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외우긴 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걸? 이게 그동안 없었던 제도는 아니고요. 사실상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였던 강남에도 이미 10년 전에 30평대를 2억 원대에 분양을 했던 사례가 분양을? 있어요. 지금 댓글 난리 네, 났어요. 분양. 설명 빨리 해주십시오. 예, 네. 그리고 최근에는 마곡과 고덕 네. 지역에서 30평대를 3억 원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3억 원대로 분양을 한 사례가 있고 이미 네.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홍준표 전 의원이 대통령 대선 선거에 나설 때도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그랬고요. 그걸 제가 이번에 좀 더 고도화한 내용으로 반의 반값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네. 건물만 임대하는 겁니다. 네. 아. 근데 강남권에 그 사실 집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네. 건물값이 비싼 게 아니라 땅값이 비싸서 뭐 평당 뭐 1억 원, 2억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네. 이게 땅을 공공이 소유한다면은 건물값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도 시도가 됐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정책권자의 의지도 있고 그리고 환경이 무르익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공공 아파트가 현재 한 6만 호 정도가 재건축을
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약 그 내구 연한이 30년이 지나고 거의 40년이 된 아파트라 네. 다 재건축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서 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싱가포르에 이런 이제 공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몇 층이에요? 50층입니다. 어우. 피나클 애탁스턴이라고 잠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50층? 지금 싱가포르의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공 아파트의 성공 모델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네네. 제가 이제 요 공약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6만 호라는 게 그 지역이 어디예요? 주로 강남권에 많이 강남권에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했던 강남 지역에 이 공공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접돼 있고요. 또 서초동에도 많이 있고 그 땅이 시 땅이에요? SH 땅인가요? SH랑 LH 땅. 땅입니다. 어. 공공 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거를 네. 허물어 가지고 지금 한 10층에서 15층짜리이던 그 옛날 건물을 한 50층까지 지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용적률을 높여서 그건 네.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피나클처럼 도심 고밀도 개발을 네, 하는 네.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사실상 그 기존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재건축 그 시기에는 서울시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택으로 이주를 시키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쯤이면 최고급 아파트로 지어져 있고 기존에 지금 한 15평대거든요. 네. 이것을 한 30평대로 넓고 쾌적한 아파트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새로운 아파트로 와서 거주를 할 수가 있어서 그게 한 이제 6만 호 정도 되고요. 네. 추가로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용적률을 만약에 500%로 상향 조정할 때는 한 30만 호 정도를 만들 수 있고요. 그 강남 지역에만요? 예, 그보다 더 낮추어서 하면은 한 적어도 20만 호 정도는 추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10만 호는 그 추가로 공급이 가능하고 훨씬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 여기에 그리고 분양가 원가대로 한다면은 3억 원대 정도로 충분히 현재도 공급이 분양가 가능합니다. 원가로 해도 30평대가 3억 원대 나오진 않을 지금 것 같아요. 이번에 아까 인테리어도 1,000만 원이 평당 1,000만 원이 아까 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덕이랑 지금 네. 강서 지역에서 이미 3억대로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이랑 마곡에 네, 30평대 마곡에. 3억대 네. 인테리어 값보다 건축값이 더 싸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서울에 네. 2억 원대로 분양한 아파트인데요. 이건 10년 전 10년 전.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도 분양가가 실제로 원가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윤을 어느 정도 남기고 2억 원대 그 분양. 공공 분양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 임대부 아파트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물가가 올랐지만 현재도 3억 원대로 비슷한 아파트를 분양을 요것도 하고 매매는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간에?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10년 정도 이 아파트에 5년 거주하고 10년이 지나면 건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파트가 현재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땅 그래서- 없이 건물만 매매하는 네네. 걸로? 아. 그래서 이것을 공공이 보급하는 공공 아파트의 기본 모델로 하면은 분양가는 저렴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존의 공공 아파트의 이미지가 없어진 고급 아파트에 살 수가 있고요. 또 역세권에 다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에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요거 기간을 얼마나 보세요? 이주하고 하는 게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이 사실 이제 거의 다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라 당장 이 재건축을 들어가도 추진을 괜찮다. 한다면 네. 그러면 아파트 기존에 지어지는 시간이 한 1년 남짓하면 이걸 순차적으로 하면은 임기 내에 충분히 네. 공급이 가능하고 만약 재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거는 서울시장들이 좀 못 나와서 못한 걸까요? 이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이 없었고요. 민간 아파트를 통해서 주택 공급하는 그런 쪽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물론 이번에 최근에 공급을 한 이 마곡과 또 강서 지역의 이 아파트 고덕 이 아파트는
이 모델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양 그 공급 호수가 굉장히 작았고요. 네. 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서울시에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때가 됐다는 것이 40년 가까이 된 공공 아파트, 그래서 당장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아파트가 이제 바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와, 근데 이제 약간 저는 의문이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왜냐면 네, 아파트를 네. 짓기만 해도 네. 착공해서 보통 입주할 때까지 3년 정도를 잡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잡는데 이제 임기 안에 이분들을 내보내는데 저는 10년 걸릴 것 같거든요. 이게 공공 아파트라 가능합니다. 네, 이게 그냥 만약에 일제를 나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가라고 순차적으로 메리트가 주어지죠. 돌아오면 지금보다 사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쾌적한 곳에 살 수 있다는 근데 거. 그동안은 신축 서울시에서 아파트. 대줘요, 서울시에서 충분히 그 대체 입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훨씬 쾌적한 아파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할 때 그 복잡한 이해관계보다는 훨씬 그 아주 간단하게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들은 추가 생각합니다. 비용 없이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네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분양가를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아유 너무 좋겠다. 어때요? 저요? 네, 아니 저는 근데 안 사실래요? 그게 아니라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분들이 살고 있는 게 비용을 적게 들여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대에 다른 데 나가서 비슷한 비용으로 아니요. 살 곳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안 나가려고 버틸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더 이점이 있다면 있겠지만 만약에 나가서 네. 다시 그 아파트에 오는데 그 훨씬 더 지금보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신축 아파트, 고급 아파트의 평수까지 넓혀서 입주를 할 수 있다면은 네. 굳이 그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 사람들의 뭐 기본적인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5평 임대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새로 30평짜리 30평대 아파트 새로 지어주고 새 아파트로 그냥 들어가시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어렵다. 제 말은 네. 이분들이 그러면 그 공사 기간 동안 나가 있어야 그것도 하는데 그걸 대주신다는 시에서 거 아니에요? 대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는 네. 임시 거주로 지금 SH나 LH가 보유하고 있는 네. 공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분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인데 네. 만약에 잠깐 다른 데 갔다가 네. 여기에 다시 들어오면은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 새로 이주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반대할 너무 이유가 좋잖아. 없는 거죠. 그런가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나가실 겁니다. 근데 이건 여기서 끝날 문제, 그래요? 노론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그리고 힘든 일인 것 부동산을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쾌적하고 넓은 아파트를 공급한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이죠. 네, 한 10만 호 그렇습니다. 정도를 공급한다. 네, 네. 임기 내, 임기 중.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핵심 공약은 뭐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거. DDP 해체는 여전히 이제 해야 된다고 보시는 DDP 거예요? 해체가 네. 그 메인이 아니고요. 네. 저는 서울을 새로운 산업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서울이 기존의 이 내놓을 할 만한 대표 산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다 외곽에 있잖아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뭐가 대표 산업이지 할 때 사실상 내놓을 그런 사업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이 계속 청년들이 떠나가고 쇠락한 도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부흥을 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은 서울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전 세계 경쟁력을 가진 대표 산업이 문화 관광 산업이다. 그 핵심은 K-팝 산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K-팝 산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엄청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BTS급의 이런 K-팝 스타들이 공연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일본의 도쿄돔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아까운 자산을 해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BTS급의 K-팝 스타가 공연을 했을 때 1회 공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최대 1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서울에서 만약에
10번 정도만 공연을 해도 최대 12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거죠. 네. 이거는 자동차 몇 대 팔고 반도체를 수출하고 이런 거에 버금가는 엄청난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공간이 뭐냐 그럴 때 저는 그게 동대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DDP가 아니라 동대문 동대문 일대를 다 네, 이렇게 그러면은 동으로 만든다? 거기에 이 복합돔 아레나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여기에 주위에 있는 패션 의류 상가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뭐 광장시장, 네, 보석상가 그 일대에 있는 많은 수많은 시장 그리고 세운상가, 보석상가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궁궐, 고궁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결돼서 같이 부가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팬덤을 몰고 오는 그런 해외 관광객들이 공연을 보러 올 것이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쇼핑을 하고 관광을 하고 이러면 창출할 수 있는 그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저는 동대문이 우리 서울의 사실은 심장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심장부에 이 서울의 산업이 쿵쾅쿵쾅 뛸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하는 게 바로 그 자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DDP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네. 신성장 동력을 넣어서 강북 성장의 사실상 그 핵심 전략치구로 만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반도체나 자동차는 대기업이 주인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이런 관광객들이나 팬덤이 올 때에 그 효과를 누리는 것은 소상공인들입니다. 개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그 우리 소상공인들 이 그 혜택을 누리고 서울에 돈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서울 시민들이 골고루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산업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서울의 심장부인 동대문에 성장 엔진을 달아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이제 K-팝이 핵심으로 가는 네. 우리 K 한류 뭐 네, 이런 것들이 K-팝을 매개로 다른 산업까지 같이 동반 성장을 시키자 그런 네. 취지죠. 한류 스타들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네. 아시죠? 네. 스위프트가 한번 공연을 하면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해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BTS는 그 이상급이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BTS도 여기 한번 공연하면 그 이상 효과를 누리는데 우리나라에 BTS급의 K-팝 스타들이 많이 있잖아요. 블랙핑크라든지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세븐틴이라든지 이런 스타들이 1년에 한 번씩만 여기에 공연을 하고 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해외 스타들을 와서 공연을 하게 하고 지난번에 콜드플레이가 왔는데 서울에서 공연 못하고 인천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아레나가 만들어지면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들이 대기를 할 겁니다. 경쟁이 오히려 치열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 효과를 왜 우리가 여태 네. 누리지 못하고 있지? 네. 이게 당연히 저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공연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우리 많은 스타들이 이제 하고 싶어서 공연하는 거는 너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정말 글로벌하게 뭐 여러 곳을 이제 다니는 또 그런 해외 투어하는 그런 스타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한국에서 한 번씩 공연 좀 해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번 네. BTS도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투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K-팝 스타들은 당연히 서울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해외로 나가고 싶을 텐데 여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해외로 나갔고 그 나라의 그 스위프트 노믹스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 서울에서 한번 누려보자. 우리의 스타들이 우리 서울의 경제 효과 창출하는데 역할을 할수 한번 있도록 역할을 하자. 하면 네. 그 뒷받침을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가 복합동 아레나다 이런 네. 취지죠. 물론 이제 경제 효과라는 거는 또 측정하기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르긴 할 텐데 뭐 직접적으로 따지면 1년간 그 해외 투어할 때 대략 뭐 티켓 판매랑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BTS가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네. 제가 연간 산업 한 게 다 이제 아니고요. 한 거겠죠? 네, 연간 효과죠. 네, 그래서 한 번에 뭐 네네. 1조 넘는 그런 연간은 국제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난 데이터를 제가 네. 인용한 거고요. 제가 계산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근데 이거 판단은 이제 네. 하실 거니까 그런 요 정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서울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심장을 네,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네. 부동산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살 수 있는 곳들을 강남에 좀 더 집중적으로 강남권이고요. 역세권 네. 등 살기 좋은 곳에 공급하겠다. SH, LH 등이 가지고 있는 땅에 네.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 네, 저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뭐죠? OX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강버스 고합니까 안 합니까? 한강버스는 폭파? 스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운상가 재개발은 고합니까 스탑합니까? 그것도 스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종원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네. 이거는 그냥 이전을 시켜야 될 것 아, 같습니다. 이전을. 알겠습니다. 이전을 시켜요. 네. 일단 그런 그 전쟁 기념물이 물론 우리 참전국에 대한 예우나 감사의 표시는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있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 역시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혹시 또 국민의힘 쪽 보수 쪽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다음에 다시 또 옮겨오면 또 그다음에 또 바꿔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건 나중. 너무 나중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전현희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 쭉 나눴는데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 여긴 꼭 좀 전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민주당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란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싸워왔고 또 실제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국힘은 윤 어게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서울에서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라는 후보라는 자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의 지방선거에서 내란을 확실히 청산시키기 위한 최전선의 사령관이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는 후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께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주택이라든지 기본 사회를 위한 이런 서울에서의 이런 정책을 완성할 의지와 그리고 그런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여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이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서울에서 승리한다. 이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강남 3구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강남 3구에서 누가 가장 많이 표를 가져오느냐. 이게 민주당 후보의 가장 본선 결정적인 경쟁력. 본선 경쟁력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민주당 후보 중에 유일하게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강남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또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강남에서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주당의 앞에 두 가지의 덕목 그리고 플러스 알파 강남에서의 본선 경쟁력 이 모든 것을 갖춘 준비된 후보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전현희에게 꼭 소중한 한 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구들은 뭐 본인의 원래 이제 지지 세대로 이제 뽑는 경우들이 좀 있을 텐데 강남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지역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강점을 가지실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보다 내가 더
당선되기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 경쟁력을 냉정하게 네. 하면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1, 2, 3 후보 누가 되더라도 민주당의 강세 지역에서는 그 후보들이 가지는 일단 민주당 후보만 낸다면 경쟁력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그러면 강남에서 센 우리 후보 전현희를 3명 중에 누가 강남 3구에서 네. 가장 많은 표를 가져올까? 네. 이게 민주당 후보의 가장 핵심 본선 경쟁력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리 개발 잘하신 것 아니 같아요. 남은 그 네네. 경선 과정에서는 그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앞에가 길면 뒤에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네. 강남에서 표 가지고 올 사람 누가 전현희 말고 누가 있냐 이렇게 가야 좀 기회 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전현희가 강남에 그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경쟁력이 높냐 이러면 이 높은 주민들과의 동질성, 공감대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네. 강남에 출마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당선된 원인으로 교육열이 높잖아요, 네. 강남이. 근데 강남이 당시 엄마들이 손을 잡고 애들을 데리고 저한테 와서 우리 우리애도 아이들 의사 되고 좋은 얘기 좀 변호사 해주세요. 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사인 좀 기운 좀 해주세요. 봐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제 명함을 이렇게 받아가니까 아이들한테 요행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네. 그런 그 경쟁력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강남 3구에서 누가 네, 가정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나. 그걸로 꼭 이걸로 얘기하십시오. 네. 우리 민주당의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근데 봐야 그 할 것 같습니다. 강북 뭐 노원 이런 데도 교육열은 높아요. 돈이 그치. 강남만큼 아니, 없을 거기도- 뿐이지. 거기도 아마 가시면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손 잡을 겁니다. 아니 그쪽은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지지세가 우호적이니까. 높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승리하려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강남 3구에서 표를 많이 가져야 네, 된다. 승부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어떤 겁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전현희 의원님 모셨고요.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좀 많이 비교해 보시고. 네, 목표 30분이었는데 지금 다 각자 45분씩 드리게 생겼어요. 네네네, 큰일 났네요. 자, 하여튼 많이 비교해 보시고 고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도 꼭 비교해 보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1670-2571, 1670에 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비교하고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현희 후보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